안녕하세요. 원전은 척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저씨 네, 한 살 어려지셨네요. 제가요. 네. 우저씨만 어려진 건 아니지만요. 드디어 네. 그게 실시가 되는 거군요. 네. 언제 하나 참 많이들 궁금했을 텐데 만 나이죠, 만 나이. 그쵸. 이제 만 나이가 이제 전면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거죠. 전 네. 세계는 다 이걸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한국만 이제 한국식 민주주의처럼 한국식 나이 세는 방법을 네. 하고 있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다 만 나이를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일상에서만 사실 세는 나이를 쓰고 있었던 거고 태어나자마자 한 살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쓰고 있었던 거니까 사실은 뭐 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맞아요. 뭐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런 게 이제 달라진다. 예를 들어 뭐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문서나 뭐 이런 걸 해석할 때는 무조건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한다. 뭐 공식 문서든 뭐든 뭐 그런 식으로 뭐 공식 문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그게 크게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뭐 우리 일상에서는 뭐 우리 인식을 바꾸는 거죠. 뭐 이건. 이게 보통 약간 어떻게 보면은 캠페인인 거잖아요. 캠페인이죠. 네. 캠페인. 이거는 뭐 거의 그 뭡니까 약간 뭐 아나바다 운동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뭐 바뀌는 게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 인식만 바꾸면 된 거죠. 이제는 만 나이가 그냥 쓰는 거다. 그거 말고 사실 법적으로 뭐 바뀔 게 있나요? 뭐, 법적으로는 이미 똑같죠. 뭐 담배 네. 사는 나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술 사는 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뭐 군대 가는 나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선거 나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데 그냥 우리 세는 방식만 우리 인식 속에서 바뀌는 거니까. 약간 진학에서 좀 뭐 바뀌는 게 있을까요? 근데 진학 원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뭐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뭐 진학은 바뀌려나요? 하여간 뭐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만 나이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이제 세는 나이가 좀. 근데 이런 거는 또 빨리 적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약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막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국인 씨가 몇 살이세요? 만으로 하면은? 저는 이제 33살이죠. 만으로 하면? 만으로 하면은. 왜냐면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냥으로 하면 34살. 34살이시고 90년생이시니까. 네네. 저는 95년생이니까 지금 29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나이로 하면은. 이제 줄어들면은 이제 28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간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빠른 년생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복잡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간단하게 그냥 만 나이를 도입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굳이 한국 나이를 고집하다가 무슨 빠른 년생 생겨서 무슨 족보 꼬이는 밈도 생기고 아주 저도 괴로워요. 저도 1월이 맞아요. 생일이라서 빠른 년생이었거든요. 네네. 하여간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었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연나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연나이가 이제 보통 술 마실 때 그게 많이 적용돼요. 제가 연나이를 많이 당했죠. 친구들은 다 술 마시는데 딱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고등학교 그에서 이제 대학교 넘어가는 성인이 되는 나이에 저는 여전히 이제 성인이 아니었으니까 법적으로는 그쵸. 연나이를 많이 실감을 했고 선거는 아마 연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적 군대가 아마 연나이였던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군대랑 술 하여간 뭐 그런 복잡한 것들이 이제는 뭐 연나이 만나이 이렇게 좀 더 법적에 맞게 우리 인식도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정도인가 싶기는 해요. 약간 기분 좋잖아요 하면. 어려져서 다 기분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 전 국민 안티에이징. 네, 뭐가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없는데 이거라도 하면 스몰 토크라도 하면서 이제 한 살 어려지시겠네요 하면서. 근데 저희처럼 이런 얘기를 또 심각하게 하다 보면 어려지는 거를 이렇게 찬양하는 문화가 과연 좋은 것이냐에 대한 얘기까지도 할 수 있죠. 그런 얘기하면 또 2박 3일 걸리니까 그쵸. 저희 오늘 시작을 못하죠. 네네. 하여간 여러분들도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네, 이게 6월 28일부터예요.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네요. 네네. 수요일. 맞아요. 이미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 다 만 나이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다. 본인 어디 가서 몇 살이세요 하면은 이제 한 살씩 낮춰서 만 나이에 맞게 하시면 된다. 생일 그 여부에 맞춰서.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뭐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뭐 저 같은 경우에 저는 33살입니다. 이러면 뭐 91년생이세요. 막 이렇게 초창기 시행착오가 좀 있죠. 약간 그러지 않을까. 1년에 약간 그런 시행착오는 좀 겪다 보면 맞아요. 우리가 금방 적응하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제가 이걸 하니까 약간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해리포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근데 해리포터,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나이가 그냥 만 나이다 보니까 몇 세 몇 개월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 프랑스 이런 데서는 네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 저는 33살 1개월입니다. 약간 이렇게 해야 될지.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프랑스도? 아니에요. 그때 해리포터에 그런 게 나왔다고요. 해리포터에 그런 장면이 나왔다고요? 네네네네. 그래요? 일상적으로 그러진 않겠죠. 그 영화는 좀 그걸로 현실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요? 그런 장면이 있었구나. 저야 뭐 이게 번역된 걸로 봐서 몰랐는데 아니 저는 그 해리포터의 그 관람 등급을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16세 뭐 1개월이 지나야 된다. 서구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거기 등장인물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소개를 하나?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아마 그렇겠죠. 네. 좀 밑에 애누리는 좀 빼겠죠. 개월수는. 네. 하여간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여간 뭐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뭐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국만 이걸 쓰고 있었다. 네네. 찾아보니까 북한도 1980년대 이미 만나이를 쓰기 시작했다고. 뭐 일본도 일찌감치 거의 100년 넘었다고 하고 중국도 그렇고. 예전에는 그냥 세는 원래 한국식 나이를 썼었나 보네요. 약간 각자마다 뭐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우리와 똑같진 않더라도. 네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음력도 안 쓰듯이 잘 공식적으로는 뭐 그런 변화의 일환이 아닐까. 어떻게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맞습니다. 갑자기 급변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약간 행정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못할 게 없다. 네네. 전 국민 인식을 그냥 다 바꿔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자.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 나이로 가야 된다. 그렇죠. 행정의 힘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요즘 또 원주시 행정을 보면서도 그렇죠.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오늘도 참 그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한번 또 들어가 보죠. 또 지긋지긋한 얘기들. 또 그 행정의 힘을 한번 느껴보는 일이 있었는지 원주 하는 척 79의 일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자,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이 강원도의 홍준표를 꿈꾸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또 두 분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모래시계 검사였지만 이 홍준표 시장은 김진태 지사는 약간 또 공안 검사로 또 스타일이 또 유명했던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선 후보로도 맞붙었었죠. 그렇네요. 경선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았던 좀 사연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롤모델로 삼았을라나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강원도민일보가 22일 한 보도를 보면은 김진태 도지사가 이제 당일에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강원 DMZ 문화제에 참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한 동성애 축제니 퀴어 축제니 그런 것은 절대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대구에서 한바탕 또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시장은 안 된다. 대구 퀴어 문화 축제. 막 도로 못 쓰게 하겠다. 했지만 경찰은 적법하게 이거는 신고돼서 해야 되는 거다. 해서 경찰과 이제 대구시 공무원이 싸우는. 그러니까 이게 그 대구시와 이 축제 뭐 기획단 아니면 추진 주체 이런 게 맞붙은 게 아니라 서울은 보통 그런 장면이 맞아요. 물론 서울도 경찰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여간 뭐 보통 그런 공무원들과 이런 시민들의 대립은 익숙한데 공무원 대 공무원이 싸우는 경우는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그래서 경찰을 응원하는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 일이 대구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렇죠. 홍준표 시장은 뭐 아직까지도 역정을 내고 있는데 우리 김진태 지사도 그걸 인상 깊게 보지 않았나. 우리 강원도에서는 절대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게 아니라 갑자기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행사에 가서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기독교 총연합회 입맛에 맞을 법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주셨다. 아무튼 뭐 홍준표 최근에 그 시장 논란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강원 도민체전에 성전환 여성으로 이제 국내 최초로 공식 경기에 출전해서 이제 화제를 모은 사이클 종목에 이제 나화린 선수가 있었습니다. 나화린 선수가 또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한 그런 네네. 선수가 여성 종목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느냐 이 논란이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맞아요. 트랜스 이 어떤 여성에 대한 이 종목 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한국 사회도 어떻게 보면 화두가 드디어 던져졌다. 네네. 나와린 선수로 인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김진태 지사는 이런 성전환 선수의 공식 경기 출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지금 밝혔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또 그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소수자 어떻게 보면은 이 생산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차별 발언에 가까운 차별 발언이죠. 사실 규칙지 못하게 했다 이거는 이런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발언을 한 거죠. 그래 게다가 이제 함께 참석한 우리의 또 신경호 교육감도 거들었다. 또 빠지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나 또한 퀴어 축제가 있으면 반대편에서 늘 막았던 사람. 이라고 강조. 뭘 자랑이라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어쨌든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를 이끄는 두 선출직 공직자가 잇따라 노골적인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쏟아낸 셈인데요. 당연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중단하라면서 김 지사는 나화린 선수에게서 경기장을 빼앗지 말고 성소수자 체육 환경 조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나화린 선수도 이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출전을 함으로써 논란이 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이 논란이라는 게 어쨌든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제 소비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서구에서 지금 이어지는 논쟁들, 토론들 이런 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과연 남성과 여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지금 도민체전이나 이런 어떤 체육 대회의 종목 구성이 과연 적합하냐 아니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 이런 트랜스 성별을 위한 어떤 종목 신설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데 지금 김 지사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성전환 남성, 여성 뭐 아니면 뭐 제3의 성 이런 사람들은 뭐 어디 출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대단히 지금 논의를 협소하게 만들고 있는 김 지사는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차별 발언으로 어떻게 보면은 논의를 그냥 봉쇄해버리는 이것을 선출직 공직자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서구 사회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뭐 5년간 뭐 일정 부분의 그 호르몬 수치를 뭐 넘으면은 그다음에 출전을 할 수가 없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합의들을 이뤄내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출전 기회를 그냥 막아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또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또 특별하게 한번 공론장에서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뭐 김 지사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럴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아무리 발언 아니야. 그럼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발언을 하는 거는 그렇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김 지사는 또 어울리죠. 그 이미지가 이런 말을 할 법한 사람이잖아요. 옛날부터 맞아요. 뭐 공안 검사 이 이미지 국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호통치는 모습들 뭐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그 장외 다양한 투쟁 속에서도 이런 기독교 총연합과 가까이 하면서 그 했던 발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극우적 행보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래서 뭐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뭐 도지사 되면서 예전의 이미지를 잊어달라라고 하셨던 분이 또 이러시면은 다시 소환을 해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우리 정치권의 현실인 점도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발언, 특히 이런 기독교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가가지고 잊을만 하면 이런 발언들을 맞아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계 의원들도 이제 쏟아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쵸. 분명히 그런 건 상당히 좀 문제다.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회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한선 얘기에 그러니까 저 정도 얘기까지 해도 되는구나의 어떤 그 리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이렇게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해버린다면 공직에 있는 그러면은 일반 시민 사회에서도 이 정도 발언을 해도 되는 거나 하면서 사회의 어떤 차별 발언이 또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발언들은 어쨌든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더욱더. 그게 그냥 문제인 거예요. 파급력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말씀하는 거죠. 어쨌든 강원도에 이제 퀴어 축제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우리 김 지사의 말과 달리 사실 강원도엔 이미 있다. 퀴어 문화 축제가 발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사실 이 춘천 퀴어 문화 축제가
올해까지 이제 3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올해 말이 많았어요. 춘천시가 이제 장소대관을 불허해가지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충돌은 없었어요. 사실 강행을 했는데 행정집행이나 이런 거 없었는데 하여간 춘천시 우리 육동안 민주당 시장도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뭐 여야가 상관없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하여간 이미 강원도에는 이렇게 버젓이 열리고 있는데 김 지사는 그것도 몰랐냐? 춘천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퀴어 축제는 이미 강원도에 발 붙이고 있다면서 김 지사에게 성소수자 차별 발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는데 우리 김 지사는 근데 항상 이런 지점은 뭐 오세훈 시장하고도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런 전장현을 대하는 태도. 또 김 지사가 환경단체를 대할 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오색 케이블카 뭐 이런 문제 터졌을 때 도의회 나가가지고 쓰레기나 주워라. 쓰레기나 잘 주워라. 뭐 이렇게 쓰레기 줍는 모습이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환경 문제 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자꾸 이런 고민 없는 어떤 발언들 이런 거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다고 할 수 있고 참 문제적이다. 그런 점에서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는 지점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사회적 아젠다로 가져가려는 모습보다 오히려 이런 메신저들을 그냥 공격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논점을 비틀어 버리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성소수자 문제는 사실 뭐 이거는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더라도 이렇게 차별 발언을 미국에서 이런 발언하면은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화당조차도 이제는 성소수자 차별 발언 못하고 성소수자를 이제 공천에서 당선되는 경우도 이제 뭐 그것도 한번 논란이 되는 의원이 있었지만 그게 다 가짜여가지고 아무튼 뭐 네 어쨌든 네. 그 정도로 뭐 이제는 뭐 이거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인권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굳혀져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발언이 여과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지역 언론에서도 이런 걸 좀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지역 언론도 보도하는 행태 보면 그냥 논란이 예상된다 뭐 이 정도예요. 물론 강원도민일보에서 한번 또 칼럼을 써주기는 했어요. 또 거기도 칼럼 한 분은 잘 쓰시거든요.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또 비판을 하긴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지역 언론도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줘야지 도지사가 그냥 막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맞아요. 끝도 없다고 이런 발언 앞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비판이 많아지는 일에서는 자신이 그런 발언을 했더라도 나중에 계속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해명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우리 김 지사 좀 미안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 그런 것도 겪었고 하여간 강원특별자치도가 근데 그 이후에 출범하면서 좀 자신감이 오른 것 같아요. 약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되고 있다. 뭐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지 자신감이 오른지 거침이 없어요 요즘 발언이. 최근에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원주 MBC 보도를 보면은 김진태 도지사 바로 같은 날입니다. 아까 그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한 이날 참 뭐 자신감이 많이 차오르셨는지. 22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원주 설명회가 있었어요.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하는데 원광수 시장도 당연히 참석을 했죠. 원광수 시장을 향해서 축하한다. 그럴 일도 아니었는데 잘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었냐. 원광수 시장이 이제 최근에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잖아요. 이걸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일도 아니었는데 잘 됐다. 이것은 아무리 덕담이라지만 공식 석상에서 어떻게 보면 수사 사법기관의 결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 본인도 검사 출신인데 아니 왜 이런 발언을 했나. 아니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까지 안 간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는 거죠. 기소될 일도 아니었다. 죄도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아니 10만 원 차이로 지금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 시장 엄연히 유죄 판결을 받은 선거 사범인데 축하한다고 이렇게 뭐 어디 뒤에 뭐 술자리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다 듣는 모든 시민들 도민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 뭐 의아하다. 뭐 유죄를 받아서 축하한다는 아닐 테고.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런 걸 보면 어디 참 저희가 뭐 대권 주자 되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를 저번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래도 멀어 보이고요. 아직까지 지금 현실로서는. 그래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우리 도지사님 강원특별자치도 앞으로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도지사 이제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이전의 모습을 잊어달라. 이제
좀 더 포용적이고 다른 모습이 되겠다. 그걸 봐달라라고 하셨는데 그건 강원도 지사여서 그랬던 걸까요? 강원도특별자치도 지사는 좀 다릅니까?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원광수 시장이 오랜만에 또 시의회 시정 질의에 또 나섰는데요. 네네. 27일이었죠. 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의 시정 질의에서 아카데미 극장 관련 기존 입장을 또 되풀이했는데 네네. 보신 분들은 상당히 또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이번에 특히도 약간 답답하고 약간 화난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뭐 아주 긴 시간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뭐 핵심은 그겁니다. 시정 정책 토론 청구에 결국 주민등록번호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철거 추진 과정에서 시 정부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뭐 이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결국에는 뭐 요거는 이따 법적 대응 들어가고 있으니까 결국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의 지금 생각은 뭐 변함이 없다.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왔던 것은 이제 시의원에게까지도 이제 비공개를 해서 논란이 됐던 문건이 있었죠. 저희 말씀드렸던 4월 7일자 아카데미 극장 사업 변경 회의 자료 요거를 처음에는 공개를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의혹이 있었죠. 이 간담회를 하기 전에 아카데미 보존 지지 측과 간담회를 하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4월 7일 결정을 내려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간담회를 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였는데 결국에 이 자료 비공개하다가 시정부가 행정사무감사 돼서야 시의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이거를 이제 받아서 한 얘기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간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토대로 안전성, 활용도, 재정 부담 문제, 시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 후 시민 모두가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고 결정했다라고 쓰여 있다고 해요. 결정했다잖아요. 예상한 대로 다 돼 있는 거죠. 이 내용 안에는. 그러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존 지지 시민들과 간담회를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열었다는 시청 공무원의 내부 고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아니냐. 그래서 원주시가 비공개한 이유가 있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구에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토대로 했다. 여기부터가 약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양한 의견 수렴 과연 했느냐. 뭐 전문가 TF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 전문가들도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 입맛대로 뽑은 거 아니니까 시 정부 입맛대로. 뭐 누가 위원이었는지 저도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봤어요. 맞아요.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분들 만나기는 했었는데 그 상인의 안에서도 보존과 이제 철거 의견이 갈렸거든요, 분명히. 근데 마치 철거만이 다 나온 것처럼 시정부는 말을 했고, 언론 보도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도 자료를 뿌렸고. 그리고 전문가 TF에서도 미래 기획 전문가 TF에서도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도 마치 안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의견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또 시정부는 그냥 발표했다. 시정 조정위원회는 또 뭐 관료들만 구성이 돼 있고. 그렇죠. 무엇이 다양한 의견 수렴이었냐라는 그런 의문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원광수 시장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굳이 또 보존 운동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공무원을 비방하고 아주 있어서는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시민 운동의 한 예를 많이 봐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미 극장 보존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굳이 이게 굳이 이런 말까지 해야 되냐?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 김지현 의원이 그러니까 의원이 요구하는 거는 정보 공개의 대상도 아니다. 근데 왜 비공개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이게 혹시 의원들한테 통해서 어디에 뭐 유출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주지 않은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지현 의원도 얘기했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의원의 그건 역할인 거. 그러니까 의원이 책임져야 될 몫인 거지. 왜 그런 이유로 주질 않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그냥 핑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대단히 지금 의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해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거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의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거 없이 비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거 뭐 억지 행정이라든지 위법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조목조목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시정부는 정작 본인들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안 하고 시의원에게까지도 지금 뭐 거의 뭐 불신을 하면서 지금 공개를 안 하다가 뒤늦게야 공개를 하고. 제가 이런 태도가 참
모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 정부가 만남을 요청했을 때 아카데미 보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거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죠. 그래서 김재현 의원이 바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적을 하니까 관계 공무원이 저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네, 글쎄요. 뭐 누가 이렇게 보고하는지 저는 참 알 것도 같고 네. 하지만 모르는 척을 하고 싶네요. 근데 저희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보고 라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다 그래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 라인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불통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우리 원광수 시장도 정확한 정보를 지금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어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시정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아카데미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뭐 하여간 누가 이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지 좀 제대로 찾아서 좀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보고 라인을. 그러니까요. 좀 네. 인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원광수 시장 이런 말을 했어요.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를 꿈꾼다.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 최고를 하겠다. 자기는. 네네. 이런 자신감을 또 내비쳤는데 이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많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후자의 방점을 찍힌 것 같지만 사실 전자의 방점을 찍힌 거죠. 많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긴축 재정을 문화에 하겠다. 이게 핵심인 거죠. 사실 후자는 이미 사실 문화도시의 어떤 시민 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접근성, 진입 장벽이 낮은 어떤 시민 문화 정책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네네. 슬로건 자체가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인데 그렇죠. 네. 후자를 어떻게 여기서 더 바꾸겠다는 건지 사실 의문이에요. MMA 페스티벌 열면은 접근성이 낮아지는 건가요? 뭐 만두 축제를 하면 접근성이 낮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년에 이런 이제 그 이후에 민선 8기 들어온 이후에 어떤 문화의 다양한 행사의 성격을 봤을 때 약간 그런 이벤트성,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을 문화도시 사업이 그동안 해왔던 과정에서 어떤 문화 생산의 주체자로서 아니면 문화 행위의 주체자로서 대하면서 그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이벤트나 축제나 이런 공연 같은 것들을 보는 관람자의 입장을 벗어나서 실제로 본인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 제공했잖아요.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근데 다시금 그 이전에 어떤 공연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열면서 시민들은 그런 행사에서 관람객으로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기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늘 지적했던 그런 지점이고요. 네네. 사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긴축재정 하겠다면서 MMA 페스티벌에 3억 원씩 예산 지원하는 것도 적잖이 모르겠고 원주문화재단이 원광수 시정 들어서 특히 올해 이제 새로운 예산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원광수 시장이 말하는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너무 지금 현실과는 괴리가 있지 않냐. 무슨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꿈꾸는 거지. 사실 이미 뭐 이 문화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최우수 기관으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전국 그러니까 물론 법정 문화도시 안에서는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뭐 문화도시도 다 엎어버려, 아카데미 극장도 엎어버려, 옥상영화제도 엎어버려, 뭐 다 줄줄이 엎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도대체 한국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하겠냐, 꿈꾼다는 거냐. 이 로드맵도 안 보인다. 반도체도 로드맵 안 보이지만 문화도 로드맵이 안 보이는 난맥상이다. 지금. 하여간 답답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기조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태도가 좀 엿보인다. 네. 생각이 특히 듭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 질의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이전의 시정 질의 때보다 굉장히 조금 더 이 시장님의 태도가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뭐 1년이 다 돼가니까. 네. 약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짬이 쌓이니까 여유가 좀 생기죠. 네. 1년쯤 하고 나면은 원래 다 그래요.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는 좀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약간 이렇게 도어 스태핑도 하시고 쩝쩝하시다가 1년쯤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간 좀 옛날 방식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희가 도지사님도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너무 옛날로 돌아갔잖아. 도지사는 이건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사실 다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건데 너무 돌아가고 계시다 지금 다들. 네네. 이러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가운데 어김없이 또 법적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 연대는 녹색당과 함께요. 원주시 의회가 지난번에 의결한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이 위법하다면서 27일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네네. 이제 철거안에다가 이제 고발을 한 거, 이거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네. 아예. 이거는 이제 아예 철거를 막게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뭐 이후에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네네. 그런 하나의 단락인 것도 그 전에 이제 시장과 과장을 고발한 게 있잖아요. 네. 원감 시장과 남기주 과장. 이거는 이제 시정 정책 토론 관련해서 이제 건 거죠. 네.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로.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거안에 대한 소송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 토론에 대한 어떤 권리 행사, 직권 남용에 관한 그 고발 이 두 개가 지금 큰 축으로 두 가지 축으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좀 더 그러니까 법적으로서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게 하나둘씩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법으로 하자고 하는 거 같잖아요. 원주시 태도도 네네. 누가 맞냐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에게 익숙한 그 장소가 좀 나오네요. 네. 드림랜드를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드림랜드를 그러니까 제가 원주에 살지 않을 때 원주에 친척들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여름 방학에 매번 한 번씩 놀러 왔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드림랜드를 가서 놀이기구를 탔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였나 언제 한번 거의 이제 드림랜드가 문을 닫기 좀 전에. 그때 거의 가서 바이킹을 타면서 바이킹에서 삐그덕 소리가 약간 저 월미도 바이킹 느낌인데요. 네. 무섭거든요. 나면서 새로운 스릴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죠. 네. 동물원도 있었고, 네네. 놀이공원도 있었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어쨌든 곳이었던. 원주 시민들은 다들 추억이 한 번씩은 있는. 거의 뭐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는 이곳으로 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게 그쵸. 근데 사실은 뭐 다들 물어보면은 추억은 하나씩 있더라고요. 원주에 사신 분들. 근데 이게 저같이 이제 온지 이제 한 2013년 이후에 온 사람들은 모르죠. 뭐 전혀 말만 들어봤죠. 맞아요. 네. 이게 2015년에 이제 문을 닫았었어요. 경영난으로. 네. 그게 방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가까이 뭐 이것저것 하겠다 여기서 뭐 말들은 나왔는데 뭐 이렇다 할 지금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드림랜드가 뭐 하나 더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 뭐 동물농장도 나오고 막 이랬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쯤에 경영난이 너무 심해서 뭐 이렇게 개사료를 호랑이한테 주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됐었죠. 동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학대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모로 어쨌든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문을 닫은 터라 그 이후의 활용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사업성에 대한 논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 드림랜드 부지를 강원도 개발공사에 현물 출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관할 권한을 뭐 소유 권한을 이제 아마 현물 출제로 넘기는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논란이 좀 많이 됐거든요.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은 강원도 개발공사로 넘어가면 더 개발 못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개발공사가 뭐 이름은 개발공사입니다만 이 드림랜드에 대한 뚜렷한 지금 개발 계획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도의원들이 지적을 한 거죠. 여야 가리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최재민 국민의힘 도의원은 본회의에서 유일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어요. 찬성 47 반대 1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야 갈 것 없이 찬성을 다 했는데 거기에 유일한 반대를 던진 거네요. 우려는 했지만 뭐 어쨌든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를 다 했는데 최재민 반대표 던지고 페이스북에 또 올렸습니다. 막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최재민 의원은 이거는 좀 약간 뭐 소장파 약간 지금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 아니 원주에 현수막을 왜 이렇게 많이 거는 거야 근데 이분은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튀는 걸 많이 해. 이 얘기를 언제 뭐 할까 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길을 가다가 현수막이 보통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데 현수막에 화이팅 한 글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기억에 남아. 또 그렇게 하니까. 근데 황당하죠. 그러니까 딱 봤는데 최재민 도의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뭐 보통은 뭐뭐뭐 화이팅 뭐 무슨 그때가 그러니까 5월이어가지고 뭐 가정의 달 기념해서 뭐 화이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메시지를 넣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려다가 뭐가 급해서 그냥 화이팅만 했나 싶었는데 약간 그게 좀 지나니까 예전에 진짜 그냥 글자 화이팅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화이팅이 있는데
그 옆에 일러스트 하나만 추가됐어요. 아, 화이팅은 그대로 두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거죠. 그렇죠. 네. 뭐 터전하니까 여백에 뭐 하나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 넣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리고 이게 그 최재민 도의원이 그 지역구가 단계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단계동 외에도 원주 곳곳에 붙어 있어요. 뭐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원주 을 출마를 뭐 본인도 아마 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정사실화가 돼 있죠. 내년 뭐 지금 원주 을 당협위원장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모하고 있지만은 뭐 지금 나온 얘기로는 뭐 김기용 도의원이라든지 뭐 최재민 지금 도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함합형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몸풀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번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 던질 법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례가 있거든요.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 이거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또 이거 누가 해결할 거냐? 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반곡동에 옛날에 이제 종축장이 있었죠. 이제 뭐 농림기술원인가요? 뭐 아무튼 거기서 이제 하던 아무튼 뭔가를 하던 이제 반곡동이 이렇게까지 막 혁신도시가 있고 이러지 않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없어진 다음에 이 노른자 땅이 돼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두고 하여간 뭐 강원도랑 원주시랑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었던 상황. 근데 원주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말을 믿고 2018년 강원도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가 됐어요. 이게 강원도 정부가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물 출자했어. 근데 원주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여기를. 이 말을 믿고 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여기에 공연장을 이제 만들 생각이었죠. 그렇죠. 이제 영서권에는 이제 복합문화공간, 교육 이런 공연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짓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말을 바꿉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부지 90%를 자체 사용하겠다면서 난색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원주시 안에. 그래가지고 원주시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그러면서 이게 진척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원창목 시장도 그렇고 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거기다 이제 공연장을 짓는 걸 좀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랬는데 개발공사가 이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안 됐죠. 답답하게. 맞아요. 그래서 강원도 정부가 지금은 다시 부지를 도 재산을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진척이 안 됩니다. 여전히 사업이 나나. 그래서 드림랜드도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냐. 우려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명확한 개발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공연장이라는 어떤 그나마 이렇게 계획이라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드림랜드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작은 부지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놀이공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근데 그만큼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타당한 거죠. 왜 이걸 현물 출자하냐 근데 굳이 개발공사에 이게 이제 개발공사는 하여간 어렵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려워요. 항상 부채가 막 많아. 부채가 막 350% 막 이래요. 막 항상 뭐 엄청 많아요. 근데 하여간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9월까지 공사채를 상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정확히 기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공사채를 9월까지 상환해야 되죠. 그럼 공사채를 상환하려면 차환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사채를 또 발행해서 그 공사채를 판돈으로 이전 공사채를 다시 주는 거죠. 야, 이거 뭐 카드 돌려받기도 아니고. 보통 그렇게 하나 봐요. 차환으로 하나 봐요.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부채 비율이 낮아야 돼요. 일정 % 이하가 돼야 공사채 발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마 뭐 가이드라인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 드림랜드를 이쪽 도보개발공사로 넘겨서 부채 비율을 낮춘 다음에 공사채를 이제 다시 발행해서 9월에 이제 만기가 된 공사채를 갚는다.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 급하게 지금 빨리 드림랜드를 개발공사로 넘기려는 거죠. 빨리 개발공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의원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통과를 시켜줬다. 도개발공사 어쨌든 공사채 상환은 해야 되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정이 있다 보니 굉장히 급하게 추진하는 느낌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근데 우리 원광수 시장은 사실 이 공약을 내건 바가 있어요. 드림랜드를 치유의 숲으로 이제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강원도 정부, 또 강원도 개발공사, 또 원주시 정부 잘 협의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3자가 과연 3자가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한 상황이죠. 특히 도개발공사는 수익성을 분명히 염두에 둘 거예요. 본인들한테 넘어왔으니까 이 재무 건전성 생각하면 여기에 뭔가 수익이 나는 게 들어오길 원할 거거든요.
사실 복합 문화 공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독립공단 그래가지고 수익성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축소되고 처음에 규모 축소했다 나중에 뭐 안 되고 막 이렇게 맞아요. 과연 이 치유의 숲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논쟁이 될 것이다. 힐링 열풍이 좀 지나가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또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붐은 온다. 다시 그럴 수도 있다. 하여간 우리 드림랜드의 이 추억, 낭만은 언제쯤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어진다. 하여간 양대 산맥입니다. 지금 옛 종축장 부지 반곡동에 또 이 드림랜드 잊을만 하면 계속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번만큼은 과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협의가 잘 돼서 이제야말로 드디어 활용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소식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여기도 문제예요. 문제가 많군요. 여기도 문제야. 네. 자, 우리 명륜동 치악예술관 근처에 아주 유명한 또 랜드마크. 약간 좀 불명예스러운 랜드마크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바로 우리의 영동코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원주에 맞아요. 온 지가 막 한 10년 넘지 않은 분들. 네네. 10년이 뭡니까? 저도 사실 이거를 한동안은 몰랐었어요. 알게 된 게 뭐 뉴스를 보고 알게 됐었고. 네네.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동코아 맞은편에 도영 거기도 쇼핑 있죠. 도영 쇼핑 맞아요. 두 개가 아주 쌍둥이가 쌍으로 날리거든요 지금. 길 양옆으로 아주 그냥.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함께 묶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두 개는 이게 진짜 명륜동의 큰 난제 중 하나다. 명륜 동장도 피곤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영동코아 보시면 이제 유리창 깨져 있다고 하고요. 철근은 빠져나와 있고 외벽은 이게 가장 문제예요. 녹슨물로 얼룩져서 정말 이게 약간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주죠. 디스토피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타일은 뜯겨져 있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 건물은 원래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로 저와 나이가 같아요. 1995년 공사를 시작했다. 아하. 갑입니다. 예. 친구입니다. 친구군요. 근데 아직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친구야. 네. 그래서 거의 다 지어놨어요. 지금 건물 거의 다 지어놨잖아요. 공정률 90%까지 갔습니다. 근데 97년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IMF 때문인가? 이때 97년? 하여간 뭐 공사가 중단돼요. 네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곳은 26년째 97년부터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제 나이 동안 제가 살아올 동안 계속 방치돼 있었다. 여기는 활용이 안 되고. 네네. 2011년에 한 번 이제 지상 3개층을 철거해서 지금 5층짜리가 됐어요. 네. 5층만 남아 있는 거예요. 원래 8층이었는데 네. 그 상태로 지금 어쨌든 26년째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고요. 심심할 때마다 뉴스에 나오죠. 그 대표적인 전국적으로도 흉물 건물로 항상 등장을 한다. 네. 원주의 이 영동코아 이러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딱 이 영동코아 옆에 살았었어요. 그래요? 명륜 동민이셨어요 원래? 네네. 그렇구나. 그 영동코아 옆에 있는 주택에 살았어가지고 진짜 저희 집 문을 딱 나서면은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1층은 어린이집이었고 그리고 2층에 저희가 살았었는데 그래서 2층을 딱 나서면 바로 건물이 보여요. 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권에 살 수가 있었던.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도영 쇼핑, 영동코아 함께 이게 다 대박 났으면은 거의 백화점을 슬리퍼 신고 가는 그러니까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딱 이 2010 한 3년? 2년, 3년 그 정도부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딱 헐고 나서 그 5계층이 있었던 해에 살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여기 그 옆에 계속 그 가림막이 쳐져 있고, 네. 그래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건물을 보면서 야, 저건 진짜 언제쯤 그걸 하려나 이런 생각했는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딱 보니까 나가면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약간 그 인부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건물을 막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영동코아요? 영동코아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야 이제 철거하나 싶었는데 여기를 그냥 좀 부수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면 뭐 이게 뭐 테스트를 해봤나? 약간 그런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영문은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좀 여쭤봤더니 아마 저게 물론 그렇게 테스트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 땅이 지금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건물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뭐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화풀이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의 아버지는. 가설입니다. 가설. 네, 저희의 가설. 네. 하여간 뭐 그럴 음. 수도 있고 뭐 그때도 이미 장기 방치 건물로 그렇죠. 이미 골칫거리였죠. 맞아요. 네. 그때도 막 해결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안 됩니다. 아주 복잡하거든요, 사연이. 네네. 제가 잠깐 얘기 나오겠지만 또 사실 제가 상지대 다닐 때도 이제 우산동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 원주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막 있고 아니 저거는 언제 완성이 되는 거야 도대체. 가우디가 원주에 완성이 안 돼요.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저건 도대체 언제까지 짓고 있는 거냐. 십 년 넘었다고 막 그랬어 그때도 택시 기사님들이 막. 근데 요거는 어쨌든 지금은 처리가 됐죠. 네, 국토부 장기방치 건축물 이제 정비 선도 사업에 대상 건축물 선정돼서 2016년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휴학하고 이게 철거가 됐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새 오피스텔이 이제 들어서 있죠. 이것도 꽤 높은 건물로. 여기는 그럼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한 다시 거죠? 신축을 했죠. 그 상태로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거는 규모가 또 너무 컸어요. 지금 오피스텔에 비해서도 아마 컸을 거예요. 되게 20몇 층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주 그것도 흉물 중에 흉물이었는데. 네네. 하여간. 영동 코아도 이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2018년. 근데 사업성 문제로 지지부진해요. 이게 되겠냐 이거죠. 도용 쇼핑. 그것도 안 되잖아 지금 도용 쇼핑도. 네, 도용 쇼핑도 거의 영동 코아 수준의 페어였는데 그렇죠. 한번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도용 쇼핑이 이제 드디어 다시 되냐 이랬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성 문제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 영동 코아도 지금 사업성 그때랑 원주가 너무 달라졌단 말이에요. 26년 전 명륜동과 네. 지금의 명륜동은 다르다 이겁니다. 맞아요. 구도심이 돼버렸다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그런 사정들이 있고요. 하여간 복잡한 또 채권 채무 아까 말씀하신 뭐 건물 주인이랑 토지주가 다르고 누가 갖고 이걸 결국 영동코아의 진짜 주인은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어렵다 지금 확인하는 게 이게 막 법적으로 가면은. 그래서 또 여기가 또 명륜동은 도시재생 사업 지역도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완전한 구도심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약간 뭐 당구동이랑 인접해 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대안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이렇게 냅두면 되겠냐. 이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을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가 항상 잊을만 하면 이 영동코아를 또 보도를 하는데 이번에도 보도를 했어요. 28일에. 일단 이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2022년 실태 조사를 보면요. 전국의 공사 중단 건축물 이 영동코아 같은 곳이 286곳이 있는데 강원도가 41곳으로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평균 중단 기간이 전국적으로 16년 6개월이래요. 엄청 긴 거죠. 네네. 강원은 역시 이 평균을 크게 웃돌고요. 다 이때가 그러면 약간 그런 IMF 전후로 돼 있는 건물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저 춘천에도 한 20 몇 년 된 건물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길 가서 저건 뭐야 했더니 막 20년인가 뭐 30년 가까이 됐대요 그것도. 네네. 지역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공사 중단 원인의 85%가 역시 돈 문제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강원도는 더 취약한 측면이 있겠죠. 뭐 건설사의 뭐 규모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방치된 건물 중에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양호 판단을 받은 곳은 286곳 중에 7곳인데 사실 이것도 건축 전문가들이 그냥 육안으로 본 거라서 정확한 진단하면 과연 안전하게 나올 것이냐 의문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근데 방법은 사실 있어요.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으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다. 법으로는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다 관계없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원광수 시장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영도코 그냥 철거 바로 할 수 있다. 근데 아카데미 극장 철거하려고 하듯이 할 수 있다. 불도저 행보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건 심지어 위법성도 아니다. 합법성이다. 그런데 하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에 걸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특히 뭐 영동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는 반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건물 소유주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물론 이게 아마 이제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거에 대한 어떤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여지. 그러니까 이게 법적 싸움으로 가면 아무튼 뭐 소송 걸리고 복잡해져요. 물론 뭐 원주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싸움 자체가 피곤하고 지자체장에겐 정치적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실제 철거한다 그러면은 원주의 많은 건물주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보겠냐. 그쵸. 저 사람은 그냥 사유재산을 막 그렇게 그러면 다음 선거 부담된다는 거죠. 법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제 할 수 있는 시장은 맞아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쉽지 않다. 실제 적용은 매우 어렵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디지 한 평인가?
저기 한평은 실제로 이걸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직권 철거를 무슨 저 공동주택인가 그거를. 네네. 그래서 뭐 정확히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뭐 실제 적용하려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하여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지자체장이 아니, 과감하게 하면은. 그리고 그마저도 공공주택이잖아요. 아, 그렇죠. 공동주택. 공동주택. 네, 공동주택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여간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국토부는 관리, 정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간 뭐 지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걸 만들면 뭐합니까? 다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실행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춘 어떤 지자체장 이런 게 다 있어야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원주시 정부는 사실 누누이 지금 지적이 나오지만 영동코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냥 골칫덩이는 골칫덩이로 계속 남겨두려는 거 아니냐. 다음 때로 남겨서 이거 뭐 30년, 40년 되든 넘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과연 26년째 방치된 영동코아가 이번만큼은 좀 대책이 나올지 갈수록 이런 어쨌든 뭔가 여론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도는 나오고 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과하면 구인 씨는 뭐 어디입니까? 사과하면 여기다. 저는 저의 인식에는 충주? 충주? 네.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한 번에. 그래요? 사실 저 때는 대구였거든요. 대구 사과가 유명하다. 대구가 막 분지 지형이어서 네네. 사과 막 한국 지리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제가 옛날에 배웠나요? 아니 뭘 제가 뭐 옛날에 배운 느낌인데. 제가 그러니까 사과를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디 사과 이런 게 별로 잘 없어서 그런 걸 그래요? 수도 있어요. 아니 대구 하면 사과였는데 원주 하면 복숭아듯이. 네. 아 이거 참. 이게 원래 사과하면 우리 예전 세대는 이제 대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송 문경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충주 제천 단양 충청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원주다.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원주 그 치악산 복숭아 외에도 치악산 사과도 있었어요. 사과도 있어요. 네. 지금. 네. 지금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원주투데이 26일 보도를 보면은 강원도의 이 사과 재배 면적이 월등히 늘었다. 20년 사이에. 네. 2020년 사과 재배 면적이 지금 1630 헥타르로 10년 전보다 275.6% 늘었다. 와. 그러니까 없다가 거의 다시 그냥 이만큼 생긴 셈이에요. 거의. 왜 이렇게 됐냐? 사과는 이 생육기라고 하는 게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평균 기온이 20에서 30도여야 된다고요. 또 성숙기인 8월부터 11월까지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야 잘 자라는데 우리 원주를 포함한 영서 남부권이 바로 이 조건에 속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주, 제천 내지 이제 원주까지도 이제 해당이 되게 된 거죠. 이 기후에. 뭐 원주는 사실 뭐 이거 외에도 복숭아, 감 재배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과 재배도 어쨌든 독특하게 또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또 원주투데이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된 거는 역시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그렇죠. 네. 우리 한반도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그 따뜻함이 위로 계속 가고 있다. 북진을 하고 있다. 거침없이. 네. 그래서 이제 사과가 강원도 작물이 될 기세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20여 년 뒤에 사과밭은 경북에서 이제 거의 사라진다. 야, 그래요? 옛말이 된다. 문경, 청송 다 옛말이다. 대구는 뭐 진짜 이거는 언제 그랬냐. 대구에서 사과가 자랐어 이러면 무슨 소리예요? 대구는 이제 바나나나 재배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온다. 또 50년, 60년 뒤엔 강원도에서만 사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추와 감자의 이미지가 강한 우리 강원도가 이제 사과로 이미지가 바뀔 수 있어요. 사과하면 강원도. 저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그럼 거기 사과로 버스 찍고 다니나요? 버스비. 뭔가 이미지가 안 그려지긴 하지만 네. 이렇게 이제 바뀐다. 또 한편 그때쯤에 우리 한국의 산과 들에서 바나나와 파파야를 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파파야요. 네. 지금은 수도권 일부 비닐하우스 아주 특수한 재배 환경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냥 산과 들에서도 바나나 농사를 짓고 계시네 저기는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제주도 하면 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작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경주에서도 귤이 자란다고 해요. 맞아요. 안 그래도 이 기사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언급을 하려다 뺐는데 이미 뭐 부산이나 이런 곳에서도 감귤 재배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예전에는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아열대성 기후의 작물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도 이제 재배가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두리안 이런 거 이제 재배해야 될까요? 국제적인 과일들이 이제 정말 이제 국제화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은 한 100년 뒤에는 통일을 해야겠는데요. 사과가 거기 뭐 원산까지 가겠어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뭐 진짜 경제 이제 수교를 통해서
그 사과를 우리가 수입해오지 않으면은 그렇죠. 네. 그 안에 지구가 멸망하겠죠.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네. 기후 위기가 아주 극심하다는 것을 사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참고로 우리 원주의 전반적인 경지 면적은 감소세. 그러니까 농사 짓는 면적은 네네. 10년 전보다 논 면적은 23.1%, 밭 면적은 7.6%가 감소했는데 이거는 뭐 농촌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네네. 도시화가 점점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 작물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다른 데로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반영이 돼 있다. 그럼에도 우리 원주시가 강원도 논 면적 2위라고 해요. 3,231헥타르. 네. 토토미가 어쨌든 많이 재배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도 그러나 역시 1위는 역시 이 한국지리 시절에서 많이 배웠던 강원도에서 가장 벼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이 철원 9,808헥타르 원주시의 거의 3배입니다. 1, 2위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철원 5대쌀이 아무래도 유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여전히 2위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대개는 이렇게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세대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쩌면은 농사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분들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재배하던 작물 자체가 막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손실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작물은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바꾸기도 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바꾸는 경우도 많아서 한국 지금 농가는 하여간 어렵습니다. 복잡한 문제. 맞아요. 요새 원주는 뭐 냉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야 되는데 이게 기후 위기 하여간 함께 막아야 됩니다. 맞아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어떤 소식을 대신 전해드릴까요? 오늘은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대신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확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앞서 기후위기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연장선상인가요? 나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가 뭐냐? 그중에서 또 에너지는 뭐냐? 하여간 뭔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여를 하는 행동을 하면 거기에 맞는 뭔가 뭐 포인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네네. 그중에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 1, 2년 동안에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에너지 이제 절감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급 기준이 있어요. 탄소 포인트 지급 기준. 네네. 이게 이제 감축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기를 5% 이상 10% 미만 감축하면은 뭐 5,000포인트를 주고 상수도를 이만큼 하면 750포인트, 도시가스 이만큼 하면 뭐 3,000포인트 이렇게 주는 거죠. 뭐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감축하면 더 막 이거 5,000에 뭐 2배 3배 이렇게 네네. 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가 가장 높네요. 여기에 그렇죠. 상은선은. 그리고 뭐 이제 유지를 할 경우에도 이제 유지 인센티브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감축률이 뭐 0% 초과 5% 미만 거의 유지를 한 거죠. 이거는 이랬을 때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라는 것도 있어요.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이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참여자들의 사용량 대비 50%. 네네. 그러니까 평균만큼만 써도 평균 대비 어떻게 보면 50% 이하로만 써도 표준 사용대로만 해도 준다. 꼭 감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덜 쓰면은 그래도 포인트를 준다. 그렇죠. 네, 하여간 뭐 이거는 표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네. 원주시는 그래서 이번에 뭘 하겠다는 거냐? 이 환경부 탄소 중립 포인트 운영 규정에 보면은 2원을 주도록 돼 있어요. 1포인트당. 원주시는 이거보다 1원 더 높은 3원을 주는 최대. 아주 대폭 확대다. 50%더 많이. 무려 1.5배를 더 준다고. 그럼요. 얼마야? 보니까 3원이래. 네. 2원인데 3원이 됐다. 근데 늘어난 거긴 해. 원래 이제 원주시가 1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3원이면 3배 확대다. 대폭. 이게 참 이렇게 통계 맹점이라고. 근데 3원이면 뭐 상당하죠 사실은. 그래서 시 예산 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그래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4,279세대에 총 8,600만 원이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포인트 대비 금액으로 더 차감을 해주는 건가요? 뭐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참여하신 분들 뭐 인증 사진 뭐 이런 걸 봤는데 뭐 통장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인센티브니까 그런 것 같던데요? 그냥 금액을 지원을 하는 건가 원주사는 보네요. 상품권으로 주나? 근데 그렇게 주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네네. 만약 뭐 요금 감면을 해주는 건지 그거는 뭐 한전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상수도 공사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인센티브니까 그냥 포인트 대비 그냥 금액을 이제 지급하는. 이거는 비교적 인증하고 뭐 이런 게 잘 돼 있는 거라서 뭐 현금이나 이런 거 지급에 있어서 뭐 절차가 그렇게 뭐 까다롭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어떻게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와 함께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기후위기 얘기도 했잖아요. 일상에서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인센티브까지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소소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라도 한번 해보면은 네네. 아주 작은 뭐 용돈벌이 열심히 하면 치킨 값은 좀 무리인가? 아무튼 뭐 햄버거 값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어쨌든 이게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게 같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만약에 잘 해서 5%에서 10% 미만까지만 하더라도 치킨 값은 그래도 나오겠는데요. 근데 이거 해보신 분들 보니까 감축이 이게 고지서 보시잖아요. 감축이라는 게 이게 불 좀 열심히 끄고 이런다고 5% 물론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많이 쓰시던 분들은 뭐 어려우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그래 생각해 보니까 전기 5%를 줄인다는 거는 큰 게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나 안 쓰거나 이래야 돼요. 냉장고를 하나 뽑거나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저도 이제 음식물 미생물 처리기 쓰는데 그 전기 많이 먹거든요. 그런 걸 안 써야 돼. 하나 안 써야 이제 맞아요. 깎이고. 그리고 이게 감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있던 삶에서 뭔가를 덜어내는 게 있어야 이게 달성 가능할 것 같아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쓰고 여름에는. 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풍기를 24시간 틀면 차라리 에어컨을 트는 게 낫다라는 그게 그래요? 있긴 한데. 너는 에어컨 30대가 선풍기 30대가 에어컨 하나 값이 그래요? 같다 뭐 이런 뉴스에서 그런 걸 옛날에 봐서 참 주입식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에어컨 뭐 계속 트는 게 좋냐 아니면 제습으로 트는 게 좋냐. 근데 뭐 전기 요금 생각하면 사실 그냥 가동하는 것 자체가 뭐 문제라고는 하는데. 맞아요. 네. 하여간 뭐 이런 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그런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이참에 한번 탄소 중립 실천하시면서 인센티브까지 받아가는 기회를 챙기셨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확대 소식을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무실동은 지금에서 원광수 시장 1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벌써 1년이에요. 그러니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그런데 3년이 남았거든요. 1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3년까지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일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